예, 저는 먼저 행안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고 시간 남는 한도 내에서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우리가 지금 4차 추경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나 그 사회적인 계기가 광화문 집회였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이나 이후에 개천절 집회와 또 연관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화면 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제 또 개천절 집회가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지금 효과가 있었냐, 영향이 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그리고 16일부터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보니까 사회적 비용 지금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7조 8천억뿐만 아니라 이 집합 금지, 집합 영업 중단, 또 기타 이 국가적인 행정적 비용 참 수십조의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주요 신고단체를 좀 찾아보니까 경찰청에서 주신 건데 좀 굵은 글씨로 된 그 단체들은 이번에 8.15 때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또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 문제는 아닙니다. 노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절 집회를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정치적, 사회적 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대다수의 생업을 중단하거나 생명, 건강 위해가 발생해도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이번에도 경찰에서는 집회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이제 집회 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15도 그랬고, 당시에 법원에서 두 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서 집회가 허가가 됐지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우리 좀 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이제 총리님도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될 주제인데, 법원에서 집회 이게 허용을 한 이유가 해당 집회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그 사후 관리로 인한 추가적 행정력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그 행정력이 의료 역량, 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이 큰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넘었을 정도의 사회적인 소모가 있다라고 판단할 설명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같은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도 나오고 한데 약간 우리 민주적 국가 질서 속에서 좀 과도하게 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도를 너무 심하게 바꾸는 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게 행정부에서 얼마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를 내놨습니다.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만 감염병 확산 저지는 행정적 부담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교회 집회 금지, 즉 비대면 예배를 요구를 하면서 독일에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앙의 그 자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그룹에 있는 비신자 또는 감염되지 않는 신자 또는 신부,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그 종교와 다른 일반인들의 생명 건강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생명 신앙 이런 것이 더 이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앙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고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논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논쟁들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게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법원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경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광화문 지난번 집회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많이 감염이 됐다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는 이제 소송이 되면 경찰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까지 다 취합을 해서 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사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천절 집회를 신청했던 그 분들이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불허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그건 이제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가야 될 거고, 두 번째 사안은 법원이 어쨌든 각 양측의 의사 설명을 듣고 인원의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집회를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회 현장에서는 그 허가 조건, 방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가지 다 현실적인 대응을 상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이 부분이 그냥 가설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공권력을 통해서 진압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그건 막상 10월 3일 그날은 단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국민들과 각 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이 좀 지난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호소와 설득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체들 연락도 하고 이게 소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좀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 대국민 담화등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당도 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일정도 쌓여야 11월 3일 만약에 10월 3일 방역 조건을 어기고 하는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정부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작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그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대로입니다. 그 최대한 설득하고 홍보해서 국민들께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 집행을 다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다만 이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일부를 방역 조건으로 허용을 한다면 그때는 그 방역 조건을 이제 집합을 금지할 수는 없고요. 그 방역 조건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플랜 B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4차 추경안 관련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국회 전문위원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더 잘하실 테니까 다음 이 시간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3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먼저 그 대안적으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현황인데요. 지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531만 명인데 이걸 중학생까지라도 확대하는 건 어떤가? 물론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다 보면은 대부분 실질적 고민을 하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 맞벌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벌이 가정인데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추스르지 못하는 또는 여러 가지 그 배려가 필요한 이제 아동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제 주된 것이긴 합니다.
또 유치원생도 있고 일부 중학생도 살짝 있고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좀 전달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의원님 그 아까 통신비 말씀 주셨는데 통신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술조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께서 생산적인 논의를 주시면 저희도 뭐 같이 정부도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돌봄을 중학교까지 이제 확대하는 그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뭐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그 돌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 입장은 저희가 이해하지만은 중학생까지도 돌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12개 업종 중에서 몇몇 제외되는 업종은 사실은 이 무도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상당히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업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상 이제까지 대상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거는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성격이 그냥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좀 적극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이광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